그래서 오늘은 이제 낭만주의 중에서, 그러니까 164페이지, 164페이지. 네, 다시 그때 안 본 부분이 얘기 안 하면 이거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거든요. 낭만주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대중 문화를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걸 딱 이 관점을 이해하시면요. 자, 그래서 164페이지 이제 여기서 둘째 문단, 그거 안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중세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세. 낭만주의 중세 관계.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이제 보시면요. 낭만주의를 일컫는 로맨티시즘이라는 이 용어, 그죠? 용어는 로망스라는 중세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시끄러워요. 이게 종이 가방이 있는데 찾아가는 거 보시면 사람들 다 놀래겠다. 이 시끄러운 걸 해야지 들려서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있으면 모르죠. 모르시고 넘어가죠. 있어? 조금만 더 있어. 그건 우리 이거 찾아봐. 아니, 수업 중이야. 아니, 뭐, 천천히 하세요. 하도 제가 진동을 했다가 못 들어가지고. 시끄러운 거를 일할 때 시끄러운 걸 해야지 돼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중세 얘기, 중세 얘기하고, 지난번에 이제 요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얘기를 이제 다시 이제 연결해서 중세까지 쭉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자들은 이제 과학적 이성에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따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성 존재가 아니라 느끼는 존재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는 이게 따지는 세계인데 뭐든지 따져가지고, 그죠? 정치도 따져서 하고, 경제도 따져서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두 축 아니겠어요? 그죠? 정치도 따져서 하니까 이제 민주주의, 시민혁명 민주주의, 경제도 따져서 하니까 산업화, 시장경제. 근데 그러니까 그게 현대 세계인데, 안 된다. 따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다 기본적으로 과거 회귀적이에요. 과거 회귀적이고 뭔가 과거를 동경하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을 동경하는. 이것도 참 낭만적이죠, 뭔가. 그죠? 아니, 그게 다 그 같은 계열이에요. 이제 오늘 그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어린 시절 이런 얘기까지. 중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결국 뭘로 돌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 결국엔 그러니까 과거 회귀주의. 요건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따지면 안 된다. 따지는 존재가 아니고 타고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느끼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데 세상에는 왜 나쁜 일들이 발생하냐? 이 나쁜 일들은 모두 무언가를 이제 따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낭만주의 기본 관점이에요. 이거 뭘 따지면 이게 서로 싸우게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지금 뭐 당장 우리 이 회사도 다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따져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따지니까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는 자연적인 감정과 선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선설. 그러니까 다 같은 세트입니다. 이게 세트를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낭만주의를 이해하시면은 사상사의 절반을 이해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뭐 예전에 우리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만 다 나왔었는데 그게 다 이 틀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이거 딸린 거예요. 자연주의, 뭐 성선설, 그죠? 뭐 감정주의, 뭐 이런 게 다 이쪽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따질 일도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뭐 네 것 내 거, 뭐 네가 뭐 좀 뭐 10원 더 가지고 100원 더 가지고 그걸 따지고 어디까지 내가 내 몫이고 맨날 이걸 따지니까, 그죠? 이러니까 싸우는 거지. 이거 그냥, 그죠? 오늘은 네가 좀 더 가지고 내일은 내가 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어서 완전히 평화로운 인간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바로 이 이제 기본 발상이에요. 발상은. 그러니까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보긴 봤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낭만주의 시조로 언급되는 루소의 성선설과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루소는 계몽주의 사상가인데, 계몽주의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져가지고 이성적으로 계몽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이 사람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즉,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이런 유명한 책에서 보면은요, 인간이 왜 불평등하고 서로 계급 갈등, 그래서 싸우고 이러냐?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자연상태 인간들은 본래 선하고 평화로웠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순한 양처럼 따지지 않고 그냥 그죠? 풀 뜯어 먹고 아프면 울고 좋으면은 뭐 웃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게 문명이 출현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악과 부정,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 따지는 거는 결국 그 농경의 시작부터라는 거예요. 농경. 농사를 짓게 되면 이거 몫을 따져야 되거든요. 누가 얼마큼 가질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지면서부터 내가 얼마큼 기여했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면서부터, 또 네 땅이 어디까지냐 내 땅이 어디까지냐 이런 거를 따지면서부터 이제 계급이 발생하고, 더더군다나 농경이 출현하게 되면은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까, 그럼 잉여 생산물을 누가 가질 거냐, 그죠? 더 남는 거. 그거를 또 따져서 가져야 되거든요. 따져서. 그죠? 내가 지켜줬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지 해서 지배자가 더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또 그걸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따지면서부터 계급이 발생하고, 그죠? 계급이 발생하고, 그죠? 그런 계급이 발생하고, 법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다. 근데 그게 결국 모든 불평등과 갈등의 기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이 관점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상사적으로 볼 때 이제까지 존재했던 성선설, 자연주의, 자연회귀론, 문명부정론, 기술거부론, 또는 무정부주의 등은 모두 다 낭만주의적 발상이에요. 이게 원래대로 자연상태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이런 갈등이나 세상 문제들이 없어질 텐데, 돌아가지 않고 자꾸 뭘 따지니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리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건,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또는 정부 같은 거 다 이거는 이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정부 시스템 같은 거 다 없애버리면은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관점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루소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여기서의 자연이라는 말은 네이처는 인공에 반대되는 자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연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연적인 본성. 우리의 네이처로 돌아가라.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따지지 말고, 인위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따지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또 영향을 줬죠. 근데 이게 18세기 말에 유행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 혁명 직전에 막 유행을 하는 바람에 루소 이야기가 이제 많이 퍼졌죠. 그죠? 계몽주의 사상, 사회 계약론도 많이 퍼졌지만은 더불어서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 이 얘기도 많이 퍼지는 바람에 요거 우리 봤었어요. 그죠? 베르사유 궁전 볼 때. 이 세상이 유행하자 마리 앙뚜아네트, 그죠? 루이 16세 왕비 앙뚜아네트는 베르사유에 시골집을 짓고 살며 손수 염소 젖을 짜기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기가. 그죠? 베르사유 저 구석에다가, 그죠? 자기 시골집 지어놓고. 그때 우리 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베르사유고. 그 유행 따라간 거예요. 심지어 왕비조차도, 이 복잡한 세상 말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흉내낸 거죠. 요즘 비농하는 거. 그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프니까 그 정도 가면 있어요. 그죠? 꽤 가야죠. 그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죠? 시골집. 그죠? 국가 같아요. 그렇게 딱 지은 거예요, 이게. 크게 지어놨어요. 넓어. 그래도 왕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진 겁니다. 여기에 바로 루소의 이 자연주의 사상,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적인 도시가 아니라 자연으로 가라는 말도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의미는 따지지 않던 시절, 그죠? 따지지 않던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절은 결국 과거인 거지. 지금 이 관점에 따르면요, 그죠? 과거. 우리 문명이 발전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던 옛날 자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과거라는 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지 않던 시절이다라는 겁니다. 따지지 않던 시절. 그럼 따지지 않던 시절이 언제냐? 결국 지금 말하는 원시 시대, 그죠? 자연 상태.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야만인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난번에도 우리 나왔잖아요. 그죠? 드라큘라가 진정한 인간은 야만인 것 같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이라는 거지. 따지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정열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인간이다. 드라큘라 지난번에 이거 나왔었습니다. 그죠? 야만인이 진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야만인 또는 뭡니까? 그래서 이 당시 또 막 소설 중에서도 인디언들을 그게 진짜 인간이고 서구인들이 오히려 막 이게 타락한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소설도 많고요.
또 뭐 이 비슷한 시기에 그 뭐 걸리버 여행기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걸리버 여행기도 결국 유럽에 사는 인간들은 이건 다 이게 쓰레기들이고, 그죠? 내가 다른 나라 가서 본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인간들이다.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야만인 자연 상태 또는 뭐 야만인하고 좀 비슷한 게 농부입니다. 농부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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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들은 시골 순박한 시골 농부들은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 쓰면 손해가 묻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미지적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도시인들보단 도시인 부르주아들은 맨날 따지고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더 뺏고 맨날 이러는데 그 시골의 순박한 농부들은 따지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게 진정한 모습이다. 해서 바로 나온 그림이 그 밀레예요, 밀레. 바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낭만주의 그 이어지는 시대에 밀레, 그 만종 이런 거 다 농부들의 그 순박한 삶을 그린 거 아니겠어요? 다 연결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중세가 나와요, 중세. 이것도 이제 이 모던 이전 아니에요? 현대, 모던 에이지 이전, 앞서 있던 시절이 중세인데, 중세도 이게 뭔가 따지지 않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중세 얘기 좀 이따 다시 또 하시겠고요. 중세 따지지 않던 시절. 또 그다음에 어린 시절도 이것도 왜 낭만적이냐? 애들은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부도 뭐 순박해서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고 주어진 대로 애들도 그냥 뭐 아프면 울고 좋으면 뭐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애들 이 따지지 않던 어린 시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어릴 때는 우리 뭐 서로 따지지 않고 그냥 좋았는데, 그죠? 그냥 좋고 그냥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낭만적, 이 따지지 않는 시절을 대표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시대들. 그리고 뭐 실제로도 어떤 원시적 자연적인 삶, 즉 자연 속에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사는 삶, 이런 거를 실제로 추구하게 됐고요. 아예 그죠?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서 사는 헨리 소로우 같은 사람, 미국에 또 이따 그 미국 낭만주의 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그 시기에 또 동시에 나온 거예요. 산업혁명, 그 시민혁명이 나오던 시기에 워낙 자꾸 따지니까 자꾸 따져서 저렇게 막 바꾸고 만들고 막 때려 부수고 싸우고 하는데 또 전쟁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죠? 이게 다 따져서 그런 거다. 우리 따지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고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따지느냐?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죠?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사상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게 낭만주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바로 그때 나온 거거든요. 마르크스가 이 젊은 시절에 이런 사상을 접했고 바로 이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거 낭만주의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그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과거 회귀적 낭만주의. 이게 결국 원시사회, 원시공산주의, 이거 평등했다는 거지. 왜냐면 안 따졌으니까. 이렇게, 그죠? 원시공산사회 서로 이거 따질 게 없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날 뭐 사냥해서 먹고, 다 나눠 먹고, 끝. 뭐 따지고 할 게 없으니까 사적 소유도 없고 누가 내 거, 네 거, 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그죠? 농사를 짓고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그죠? 노예제, 그죠? 본건 이제 점점 이제 그 지배 계급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착취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본주의로 점점 따져가지고 됐으니까 혁명을 통해서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마르크스 공산주의도 그냥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로 시작해서 낭만주의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가 유토피아라는 거지. 원시사회의 평등주의가 따지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0세기 후반에 우리 그 히피들 나와서 뭐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거 반문명주의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낭만적 생태주의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죠? 옛사람들, 과거인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그죠? 같이 더불어서 살았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뭘 따져가지고 만들고 부수고 이게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조차 위험해졌다라는 이제 그런 낭만적 생태주의 또는 생태적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의 다 출발점이에요, 이게. 다 출발점입니다. 이 낭만주의가. 그래서 한 사상이 한 축을 이룬다는 겁니다. 낭만주의는 어떻게 보면 머리에 그냥 꽃을 그리는. 그렇죠. 지금 꽃이 나왔잖아요, 꽃이. 옛날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그냥. 그죠. 그린 거죠. 그린 거죠. 그러니까 따지지 않던 시절에는 그때가 정말. 지금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항상 이거 하고는 다른 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사는 걸 생각했을 때 언제나 힘들다. 자꾸 따지니까 이제 그렇게 그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왜 힘들까를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더 따지다 보니까 된 거죠. 따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따졌는데 그렇게 된 거죠. 맞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존 레논의 히트곡 이매진 이거 히피 아니에요, 히피들, 그죠? 히피들은 자연으로 돌아갈 것 주장하며 사랑의 꽃.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꽃은 누가 봐도 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꽃에서는 꽃 앞에서는 아무리 그 악한 사람도 다 미소가 번지고 우리 꽃 그 자연적인 본성, 그죠? 꽃을 좋아하는 그 자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특히 베트남 전쟁이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 그런 거에 반전하면서 그 이런 그 이제 꽃을 들고 나와 사진 찍은 그 노래도 뭐 그 노래 아니에요. 이매진이 노래도 베트남전 반전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종교도 없고 소유물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따지니까 이제 전쟁한다는 거예요. 자꾸 따지니까. 근데 상상해봐라.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이매진. 그죠? 국가, 뭐, 어디, 어느 민족, 뭐, 어느, 여기까지 우리 땅, 뭐, 이거, 국경도 따지지 않고, 종교, 뭐, 기독교, 이슬람, 뭐, 따지지 않고, 소유물, 네 거, 여기까지 내 거, 이건 내 거,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그런 세계를 상상해보면은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사랑 나도 사랑. 그 다음에 나온 것 낭만적인 그 사랑. 우리 인간의 그죠? 자연적인 본성에서 우러나는 사랑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무정부주의적 평화주의. 이게 근데 이게 20세기 후반에 나온 노래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노래가 그죠? 먹힌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한편으로 낭만적인 관념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세예요, 중세.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 않던 시절을 동경을 하고 따지지 않던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낭만주의의 회고적, 복고주의적 성격은 이제 중세 숭상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중세. 이게 왜 그러냐? 중세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앞시대, 그죠? 앞시대는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물론 관념 속에 있는 건데요. 그 기사도 같은 경우, 기사도 그 돈키호테가 그 귀부인을 위해서 막 돌진하잖아요.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유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귀부인한테 그죠? 그 꽃 한 송이를 바치기 위해서 그냥 돌진하는 거지, 그죠? 이유가 없이 그냥 이 서열이 쫙 있는 그죠? 그 가신들은 그 군주한테 그냥 충성을 그냥 하는 거지. 이거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 중세 장원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이게 하늘에서 주어진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따지지 않고 안정된 시기고 또 이게 나름 그 낭만적인 로맨틱하다는 물론 말이 물론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또 한 획이 그러니까 한 그 방향이 중세에 대한 어떤 그 숭상으로 나타납니다. 중세적인 것들에 대한.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건축의 복고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우리 미술에서는 건축이죠. 그러니까 계몽사상가들이 중세를 지적 실패의 시대로 한탄했다. 그죠? 계몽사상가들이 중세를 이름을 딱지를 붙였잖아요. 이거는 다크 에이지다. 그죠? 어둠의 시대다. 그죠? 다크 에이지. 이 중세는 어둡고 무지몽매한, 그죠? 이성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신앙과 관습과 이런 것이 그 지배하면서 하던 이 어두운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이성이 계몽이 영어로 인라이트먼트 아니에요. 라이트, 빛을, 이성의 빛을 쪼이는 거지. 그래서 이성의 빛으로 중세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이성의 바탕을 둬서, 인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몽사상가들은,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들은 중세를 완전히 비하하고 다크에이지로만 부를 정도로 이렇게 비하하고 비판을 했는데 반면 낭만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세를 존경과 향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으며 그 속에서 매혹, 다채로움 또는 중세인들이 자기 시대에서 나타내고 있는 정신적 심오성을 발견하였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따지지 않고 서로 결속된 관계, 공동체적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사상가들이 야만스럽다고 생각한 고딕 양식은 낭만파에게는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 이게 이제 복고입니다. 고딕은 중세 양식 아니에요? 중세? 그 고딕 성당들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 고딕의 부활이 시작되었으니 그 전형적인 사례는 1930년대에 세워진 영국 국회의사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1800년,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전후로는 뭡니까? 전후로는 신고전주의잖아요.
그죠? 신고전주의. 네, 그러니까 요 낭만주의 앞 시대가 신고전주의 아니었어요? 신고전주의 다비드해서 신고전주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식 그죠? 아주 그런 식의 그 인간상을 표준적인 인간상으로 해서 이제 신고전주의가 유행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1800년경에 세워진 미국 국회의사당은 신고전주의적으로 그죠? 이렇게 막 그리스 신전처럼 기둥 막 해서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대가 이거는 영국 국회의사당은 그 뒤에 지어진 거예요. 낭만주의 시대에. 그래서 영국 국회의사당은 물론 여기 이제 한번 불탄 다음에 새로 지은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다 나옵니다. 우리 미술사에 이거 그 불탄 사건도. 그래서 이제 영국 국회의사당은 이제 고딕식으로 그죠? 이런 고딕식으로 그죠? 좀 뾰족탑도 짓고 그래서 약간 네오 고딕식인데요. 이런 고딕식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중세 왜 고트족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로마 멸망의 원인으로 알려진 그래서 중세를 지배했던 그런 고트족의 양식이다. 해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계몽사상가들은 야 저거는 야만적인 방식이다 라고 비난을 했지만 이 낭만주의 시대는 그걸 향수 그죠 어떤 향수 야 저게 진정 우리 인간다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식이다 해서 중세에 복고 열풍이 불고 그러면서 영국 국회에서다가 이런 식으로 그 네오 고딕 양식으로 낭만주의가 시대 유행하던 시대에 건축이 되는 바람에 이런 식의 고딕 양식의 그런 건축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세 숭상주의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 애들 하는 게임. 이게 애들 하는 게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게임의 배경 설정은 이게 다 중세적이에요. 게임은.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애들이 그죠? 오늘날 말 그대로 이 스마트폰에 핵무기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는 비행기 날아다니고 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애들이 맨날 칼로 막 몬스터 썰고 그죠? 썰고 마법사 마법 쓰고 약 먹고 이러고 있어요 다 그죠? 갑옷 입고 다 이러고 있다고 이거.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낭만적이라서 그래요. 낭만적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우리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다르긴 못하는 거야. 다르게 못 만들죠. 아무리 게임 만들어도 다 비슷해요 결국에. 중세적 설정이에요. 설정 자체가. 그죠? 내가 직접 뭐를 캐가지고 칼을 바꿔서 얻어야 되고 누구 만나서 방패 얻고 갑옷 입고 마법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다음에 속으면 이렇게 조직 그죠? 중세 기사단처럼 조직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성전하고 말이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재밌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본성에.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로망은 원래 중세 기사들의 모험, 이게 중세 기사들의 모험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기사가 돼가지고, 뭐를 찾아가고 어떤 성을 점령을 하고, 이런 그 모험 이야기,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세적 배경 설정이 가상공간에서 이런 중세, 로망을 떠나는 게이머들이 대단히 많고, 게임에서도 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좋아하니까 여기에는 바탕에 깔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뇌과학적인 이유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벌써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최첨단 기계로 하는 게임 자체는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낭만성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낭만성. 이게 낭만적이지 않으면 이 게임 망하겠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야 이거 저 성 뺏어야 돼? 핵폭탄 딱 쏴가지고 쾅 터지면은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겠죠. 그런 게임은 절대 안 하겠죠. 그죠? 망하는 거죠, 게임은. 자, 그래서 꼭 이것도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낭만적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스타워즈, 이게 아시죠? 스타워즈, 이건 아시죠? 그죠? 아니, 이거 우주 전함에 행성을 날려버릴 그런 무기도 있는데, 싸울 때는 꼭 마지막에 이러고 싸워요. 칼 가지고. 이러고 싸워요. 꼭 이거, 그죠? 꼭 이러고 싸워요, 꼭. 그러니까, 최종병기 검, 그죠?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최종병기는 꼭 검, 칼 가지고 1대1 대결 한다는 거야, 꼭. 그죠? 첨단 무기로 싸우다가도 마지막은 꼭 아날로그적인 1대1. 이게,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또 여기서도 아니 이게 어느 시대인데 여기서도 무슨 포스 이러면서 말이야 마법적인 주술적인 요소가 있고 그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주술적인 게이지 그죠? 좀 내공 어떤 이게 애니마죠. 아니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낭만주의의 본성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야 그래도 본질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아니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마 정신성 그죠? 아니마에 있다. 그러니까 그 포스가 아니마를 말하는 거겠죠. 네? 듄 그죠? 종족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런 주술이나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여자 네. 연인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니마죠, 그죠? 그 사람들의 네. 뭐죠? 꼭 조언을 얻어서 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뭐 왕 같은 무슨 존재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본질은 그 아니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마. 단순 물리력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미래 세계. 예,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SF 영화가 우리 아바타가 뭔가는 다 결국 핵심은 그 낭만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거 뭐 그거 없이 그냥 뭐 무기로 싸우고 그냥 다 깔아뭉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영화도 망합니다. 영화도 끝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 인간만의 고유한 에센스, 그 어떤 아니마, 정신적인 령 같은 거, 그죠? 여기서 이제 포스라고 하는 그 기사에 그래서 맨날 이거 나와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뭐 포스가 느껴진다 막 이런 거 이거 완전히. 근데 그게 결국은 핵심이에요, 그죠? 그게 결정적인 요소고, 그죠? 대부분은 이 첨단 무기로 싸우는데 좀 마지막 결정적인 요소는 그 아니마, 영적인 요소, 그죠? 우리 낭만적인, 그래야만 우리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받은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영을 받은 이 제다이의 기사는 또 따로 있고 말이야, 그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따로 있다는 게 바로 예술로 넘어와요. 예술로. 예술적 천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예술적 령, 그죠? 예술가의 혼을 받은, 이거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이거. 이게 다 같은 낭만주의 계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문화가 쉬워져요. 전체 문화를 보는 관점이.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 그런 거죠. 그죠? 결국 마지막에 꼭 칼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핵폭탄으로는 못 죽이나, 이거? 핵폭탄 쏘면 이거 안 없어지나? 뭐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그 직접성 때문에 그래. 아날로그적인 직접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핵폭탄을 쏴도 이 령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비물질이니까, 그죠? 아니마. 그죠?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악한 기운, 이 기운 자체를 없애려면은 이거 우리가 물질로 해서 이긴다고 해도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 그거를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령, 그죠? 령이라고 하는 아니마, 비물질적인 것을 이거를 이제 그 제압을 하려면은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대로 직접성이라는 이거 직접적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칼로 이걸 딱 꽂아놔야만, 그죠? 칼로 딱 꽂아서 없애야만 이게 사라지는 거지, 그죠? 물질로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을 모아서, 그죠? 나의 혼으로 혼을 모은 이 칼로 직접 이 혼을, 상대편 혼을 없애야만 그것이 제압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그 칼로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물질은 아닌 거죠. 그죠? 꼭 그 칼, 그죠? 그게 있어. 특별성, 어떤 유니크니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낭만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결국 사실 이것도 중세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세 기사단 얘기가 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아무리 스타워즈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가 이런 우리 사고의 그 중세 숭상주의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그 로망이란 요 얘기, 로망은 본래 중세 기사들의 모험 이야기. 이제 그 낭만주의라는 용어의 어원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용어의 어원.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죠, 그죠? 어쨌든 이거 보시면 한 번 잠깐 그때 말로만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이걸 이제 이거 번역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근데 원래는 로망, 그죠? 로맨티시즘, 그죠? 로맨티시즘, 로망, 프랑스어로 로망, 그다음에 영어로 로맨스. 로맨스라면 오늘날 우리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게 어원입니다. 어원이에요. 그래서 로망. 로맨스. 이게 뭐냐? 이게 중세의 로망어라 그러는 거예요. 중세의 로망어. 로망스어로 씌어진 소설, 이야기라는, 원래 이제 그런 걸 의미했습니다. 중세 로망스어로 쓰여진 이야기. 근데 로망이란 게 뭐냐? 로망이 로마예요, 로마. 로마잖아요, 로마. 사실 쉬운 얘기 로마, 그죠? 로마면 로마.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각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죠? 이 로마 제국이, 로마가 여기에 있고, 로마가 이렇게 다 여기도 점령했고, 여기까지 점령을 했고, 여기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로마가. 그죠?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게 다 로마인데, 근데 여기서도 구분이 있죠. 이게 로마 본토고, 나머지는 이제 정복한 식민지들 아니에요. 그죠? 식민지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로마어가 물론 로마어는 어디 갔지? 여기 표준 라틴어잖아요. 로마는 공식 언어는 그래서 표준 라틴어. 그래서 로마의 언어 자체는 표준 라틴어로 쓰인 이제 공식 문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로마의 표준인 것이고 얘들이 정복한 지역은 각 지방엔 자기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죠? 하지만 이제 이 언어가 여기에 영향을 줬겠죠. 그죠? 라틴어가 당연히 이제 프랑스어, 에스파니어에 영향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프랑스어도 그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라틴어에서 많은 어휘와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에스파니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그 어원을 가진 언어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진 않죠. 이거는 지방 아니에요, 지방. 그죠? 지방어니까. 이거는 로마는 표준적인, 그죠? 표준적인 그 로마어고, 라틴어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방화된 라틴어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로망이라고 했을 때 여기 쓴 것처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이 대표적인 로망스어다라는 것은 표준 라틴 말고 그죠? 표준적인 이탈리아에서 쓰던 그 표준적인 라틴어 말고 하지만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쓰던 언어들을 뭉뚱그려서 합쳐서 그냥 로망스어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러니까 게르만이 이거는 게르만어죠. 그죠? 게르만은 로마 제국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이거는 로망스어가 아닌 거죠. 그죠? 독일 언어는 게르만이니까 게르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에서 쓰던 그런 언어들이다. 그런데 로마 본토의 언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라고 볼 수도 있죠, 일종의. 그죠? 지방 언어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스페인은 스페인 쪽의 그 언어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쪽, 프랑스, 루마니아까지 해서 이렇게 다른데, 근데 얘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제, 이 바깥쪽,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비하는 거죠. 로마 제국 바깥의 언어와 대비했을 땐 로망스어고, 그죠? 또 로마 표준적인 로마와 대비했을 땐 또 지방 언어인 거죠, 그죠? 그 지역의 언어를 로망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 언어예요, 그죠? 지방 언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 말고 그냥 경상도, 전라도, 그죠? 평안도 이런 식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좀 더 다르지만은요, 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소설을 의미하였다. 당연히 통속적이고 대중적이겠죠. 이거는 지방 촌놈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아주 속된 거에 좀 야한 거에 저질스럽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고전적인 공식적인 문학, 예를 들면 단테의 신곡 이런 건 여기 쓰여졌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죠? 단테의 신곡 같은 건 아주 고전적인, 그죠? 표준적인 그런 라틴어로 쓰여진 정식 문학인 것이고, 그거는, 그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그게 아니라 이런 데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자기네 언어로 그냥 지방 것들이 그냥 그죠? 그냥 재밌는 이야기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로망스어로 쓰여진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냥 통속적이고 그죠? 대중적인 소설, 사람들이 인기 얻기 좋은 소설. 근데 보통 그런 얘기는 모험 다니겠죠. 이렇게 그죠? 12, 13세기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어떤 기사의 모험, 헌신, 명예, 사랑 등을 담은 통속 소설입니다. 그죠? 통속 소설. 그래서 보통 기사도가 많이 나오고요. 기사도. 그래서 그런 거죠. 다. 그런 신화를 변형해서. 그래서 기사가 성배를 찾아 나섰다가 또 어디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다가 또 용하고 싸우고 맨날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섞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큰 문학적인 가치 자체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각 지방 사람들이, 그죠? 시골 민중들이 그런 거 이야기 막 들었으니까요. 옛날 장터에서는. 그죠? 이야기꾼이 하는 이야기. 그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망스어로 된 로마가 지배했던 각 지방에서 떠도는 그런 기사의 모험담 이야기, 그런 거를 원래 이제 로망 또는 로망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로망스어로 쓰여진 소설 이야기를 로망스로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낭만주의는. 그죠? 이를 처음 수입한 일본에서는 음차하여 한자로 낭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식 발음은, 들어보니까 진짜 거의 로망으로 나더라고요, 발음이. 일본어 발음은. 로망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본식 발음은. 그 네이버 해보니까요. 진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나름 그대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발음 음찰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한문을 그대로 읽으니까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낭만이 된 거죠, 낭만. 그래서 낭만. 그래서 물결랑, 유랑할랑 흩어지만 떠돌면서 다 부질없이 흩어진다. 그런 의미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어쨌든 음차를 해서 그죠? 예, 낭만주의가 된 거죠. 음차로 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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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낭만주의를 여기 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로맨티시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로맨티시즘과 중세 때 지방에 떠도는 통속적인 기사 이야기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맨티시즘을. 낭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예요. 그죠? 없는 단어죠. 그 일본 사람들 만든 거죠. 그죠? 예, 예, 만든 거죠. 예. 그런 말안 썼어요. 아예 없었던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 19세기에 이제 수입하면서 만든 거죠. 그죠? 시가 있어야지. 그때 질문했던 거에 대한 그죠? 네. 이제서 이렇게 또 흘러들어가고. 예. 자,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말 자체가 낭만성 이거 자체가 그 우리 한글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영어를 그냥 번역한 것이다. 원신, 명예, 사랑 이런 거는 합리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예.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예, 다른. 예, 다 따지지 않고 사실 모험을 떠나는 것도 그렇죠. 예, 예. 그죠?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낭만주의라는 말을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요거 마저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아까 164페이지 둘째 문장 계속. 그래서 낭만주의를 일컫는 로맨티즘이라는 용어는 그죠? 로망스라는 중세 이야기, 그죠? 중세 기사 이야기, 로마 변방의 그죠? 그 로마 제국 변방의 지방에서 떠도는 그런 통속적인 기사도 이야기를 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는 중세풍의 흑마술과 신비주의적 요소가 뒤섞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건 이제 중세 이야기가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을 용과 대결하고 마법 쓰고, 우리 오늘날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소설이 당시에 쓰여진 것이다. 근데 프랑켄슈타인 소설은 이거랑 무관한데, 사실 무관한데 이게 잘못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자, 이러한 그 중세풍의 취향은 런던 국회의사당 건물의 탑과 막루에서 엿볼 수 있다. 그죠? 이게 좀 전에 봤던 그죠? 이게 그 복고주의. 요게 이제 낭만주의가 유행하면서 중세에도 다시 복고가 된 거예요. 복고. 그죠? 중세 복고 바람이 분 겁니다. 그래서 실내 장식에도 중세풍이 유행했다. 그래서 월터 스코트 경은 고딕 양식의 모조 성을 축조했다. 고딕 양식으로 똑같이 성을 만든 거죠. 그 취미로, 그죠? 그래서 소설가 호레이스 월펄이 이를 보고 고딕풍의 창을 통해 중세풍의 장난감집을 엿본 느낌이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중에서 특히 뭡니까 스코트 이제 월트 스코트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람이거든요. 월트 스콧, 그죠? 월트 스콧.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국민 작가로 칭송받는 낭만주의 시인 소설가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지금 월터 스콧 나왔잖아요. 그죠? 스코틀랜드. 근데 이 시대가 살았던 시대가 딱 그 19세기 그죠? 그 1800년 그 전후아니에요. 이게 낭만주의 작가예요. 낭만주의 작가. 그래서 소설 그 아이바노가 특히 유명한데요. 아이바노. 그래서 이게 아이바노, 웨이벌리 다 이게 그 중세 기사가 여행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기사가 중세 기사 얘기입니다. 여행하다가 어떤 모험을 하고 하는 그런 소설이 이제 아주 유행을 했고, 이 낭만주의의 그 대표작의 하나로 꼽힙니다. 아이바노 이런 소설은요. 자, 월터 스콧. 그래서 월터 스콧은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갔지? 들라크로아 같은 경우도 월터 스콧 좋아했어요. 들라크로아도 여기 나오죠, 그죠? 바이런, 월터 스콧의 글을 좋아해서 이 낭만주의 기사도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들라크로아도 이런. 그래서 복장은 댄디 복장을 하고서 이 낭만적인 이 복고적인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월터 스콧은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국민 작가라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 기념비가 이래요. 이게 대단해요. 보면은 나름 자기들이 스콧이 이제 좀 죽고 난 다음에 안 되게 높다고. 네, 그죠. 이게 높이가 61m니까 엄청나죠. 61m. 그죠? 이게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1844년에 이 스콧을 기념해서 죽은 다음에 이 기념비를 만들어 줬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이 중세 고딕, 그 당시 낭만주의 시대고 고딕이 유행했잖아요. 이 고딕식 성당처럼 지었잖아요. 이 기념비를.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형적인 빅토리아 고딕, 즉 네오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그리고 또 언제 건축됐고, 물론 이 사람 자신 자체가, 스콧 자신 자체가 낭만주의자로서 중세풍의 그런 그 기사도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국민 작가로 추앙받으면서, 이게 또 국민 작가라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럼 그 전에는 작가가 없었느냐? 작가가 있었겠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게 민족주의가 또 유행을 해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이라는 거는 낭만주의의 한 계열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민족주의가 낭만주의와 연결되느냐? 그 민족 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만의 혼이 있다. 이거는 잉글랜드랑은 달라. 이런 식으로 혼으로 구별하는 거지. 그죠?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얼이 있는 것처럼 이건 한민족의 혼은 일본하고는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정신적인 어떤 아니마, 그죠? 영적인 측면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다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낭만주의 계열이에요. 민족주의가. 그래서 요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초의 국민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당연히 스코틀랜드는 여러 작가들이 있었지만은, 민족의 민족 정신, 어떤 그 혼, 그죠? 그런 거를 제대로 드러낸, 우리 스코틀랜드인들의 어떤 모험심과, 그죠? 그러니까 나와요, 이게 중세 모험담이니까 뭐 갖다 붙인 건데, 그죠? 그런 것이 잘 나타나는 우리의 그 국민 작가다 해가지고 죽자마자 엄청난 사실,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지어준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일개 소설가의 이 기념탑을 그 당시로 61m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탑을. 그죠? 그것도 아주 중세 고딕식 양식으로, 그죠? 그때 보셨던 그 중세 고딕 성당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성당 올라가듯이 아주 높이 지어놓고서, 요게 이제 그 월코 동상이 있습니다, 가운데 월코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영국 여행 가시면 에딘버러에, 그죠?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그죠? 에딘버러에 가시면은, 이게 그거구나 딱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세풍에 또, 이거 월터 스콧의 그런 기념부가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요, 그 얘기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영국 국회의사당 짓던 그 시기랑 같은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다음 낭만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에 대한 숭배열이다. 그죠? 아까 그 자연, 네이처. 거기에 우리의 본성이 있다. 그죠? 따지지 않는 자연. 그래서 터너와 컨스터블 같은 화가는 풍경에 영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풍경화의 위상을 높였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서로 감응할 수 있으며 인간 내부에 숨겨진 신성함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신성함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자연 또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직관에 의지해 그들의 신조를 지킬 수 있었다. 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작가가 지금 애매한데요. 이게 지금 작가가 명확하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핵심적인 얘기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죠. 지배, 그죠?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자연을 지배하잖아요. 따져가지고. 그죠? 따져서 하나하나 따져서 야 자연이 이래 그럼 우리가 바꿔 우리 맞도록 따져서 바꿔 이게 그 과학 기술의 시대인데 그죠? 이성주의 합리주의인데 이 낭만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 자체를 찬미하고 숭배하고 또 거기에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감. 항상 신비함을 그죠? 그게 우리의 원천이니까. 우리 어떤 힘의 원천이 거기서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니까. 따질 수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니까. 자, 그래서요, 아까 지난번에 봤던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이 북극을 정복하겠다고 덤벼봤자 안 된다. 이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런 낭만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번에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게 여기 이제 낭만주의.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거만 하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이 성격이 상당히 상충하는 성격들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지금 쫙 보시면 아시겠죠. 낭만주의라는 게 대충 이제 어떤 성격인지 잡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왜냐면 감정이 일단 기본이니까요. 그죠? 주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주의하고 이렇게 또 결합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개인주의. 낭만주의와 더불어서 비로소 개인이 이제 개인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개인의 감정이. 낭만주의는 이게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정의 진화하고 또 연관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개인의 눈을 뜨게 했고요. 실제로 개인은 그래서 약간 또 이게 좀 상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낭만주의는 개성적이잖아요. 왜 개성적이냐면은요. 그 전에는 낭만주의의 반대말이 예술사적으로는 고전파인데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는 개성이 없습니다. 다
다 따져야 돼요. 다 따져서 그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죠? 정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니까 고전파 예술은 그 전형적이에요. 전형적.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왜 북한 포스터는 다 똑같잖아요. 북한 포스터 다 똑같고 그 뭡니까 나비드가 그린 그래서 나폴레옹 그린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우리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렸는데 근데 이 낭만파는 거기서 벗어나서 개성적인 거를 중요시합니다. 개성. 어떤 개성, 개인의 그죠? 화가나 그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직관적이에요. 뭐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공상적이고 환상적이고 신비적, 기적적 어떤 소망과 꿈. 그래서 그러면서 우연적이고 또 전기적, 기이하고 괴이하고 경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경적이에요. 그죠? 먼 과거를 동경하기도 하고 먼 나라를 동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이국적인 것 거기에 어떤 원초적인 게 있고 그죠? 이국적, 원초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원초성의 어떤 정열성이 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을 뒤집는 혁명적인 게 있으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자연적이에요, 또. 그죠? 한편으로는. 자연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고, 그러면서 전원적, 목가적. 이것도 이제 낭만주의에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거 회귀적이고 원시적 그러면서 또 공동체적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민족적 이게 그 하나의 어떤 그 정신체로서의 그죠 공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적이에요. 한편으로는 개인적 개성적인 것도 낭만주의 성격인데 또 한편으로는 공동적인 것도 이것도 낭만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충하는 성격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큰 틀에서는 그 아니마, 그죠? 어떤 영, 혼과 같은 것이 중심적인 그 본질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본질도 민족의 혼에 있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개인도 개인의 어떤 그 정신에 있는, 물론 그 정신은 자연에서 온 거죠. 자연이 준 겁니다. 신비한. 그러면서 그것은 어떻게 그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무한한, 어떻게 어떤 합리적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은 그런 성격의 것이다. 그래서 대충 썼는데 어쨌든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대충. 그래서 이게 그 낭만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많은 그 역사가들이나 철학자들, 미학자들은 낭만주의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고 표현해요. 항상 그런 얘기 항상 나와요. 낭만주의는 뭐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항상 나오지만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게 있어요. 낭만주의는. 저게 그대로 보면 잘 안 잡히는데 반대를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반대쪽은 다 쪽이에요. 낭만주의.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마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과거 회귀주의, 중세 숭상주의까지 쭉 연결해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진짜. 유럽에서 이 해리포터 이런 소설이나 반지의 제왕 이런 그렇죠.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그 비틀즈 노래 같은 데 있죠. 거기 다 스며들어갔어요. 비틀즈의 가사에 노래 가사에 그렇게 보면 뭐 저 아까 그 누구야 탑 월트 스콧 저런 사람이 써놓은 그 전송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 뭐 이런 데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해리포터가 우리가 하는 게임이건 당연히 뭔가 중세적이고 낭만적인 요소, 일종의 주술적인 요소나 그 초자연적인 아니마. 그죠? 영국에서 해리포터 이런 소설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구나. 미국에서 안 나오고. 근데 미국에서도 그게 다 힌트는 좋지만. 그렇죠. 그런 전통이 있긴 있는 거죠. 이런 걸 맨날 보고서 자랐으니까 자라는 생활 속에 낭만주의가 아주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164페이지예요. 그 왼쪽 박스를 다시 보시면요. 제가 봤었는데 좀 더 이해하시기가 이제 쉽죠. 164페이지. 그러니까 이 저자가 뭐 대충 정리한 건데요. 그죠? 164페이지 낭만주의 박스라고 되어 있는 게 그죠? 가치관, 직관, 감성, 상상력, 영감의 원천은 중세, 그죠? 바로크 시기, 서아시아와 극동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국적이라는 건데 그 이국적인 나라들이 보다 그 원초적인, 그 자연적인 게 이제 거기에도 간직돼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질은 주관적이고 자발적.
비수능적, 자발적이란 건 그 자유의지를 또 얘기했습니다. 자유의지, 그죠? 그 각자의 어떤 그 아니마, 혼은 그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그건 기계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색채는 무제한적이고 깊이 있고 다채로운 색채, 주제는 뭐 전설, 이국적인 것, 자연, 폭력적인 것. 왜 폭력이 왜 나오냐? 이게 원초적이라는 거예요. 프리미티브한 힘, 그죠? 프리미티브한 힘. 그다음에 장르는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잘 보여준 화가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낭만주의는 근데 의외로 화가 쪽에서는 좀 그렇게 그 미술 쪽에서는 많이 나오질 않고요. 그 시하고 낭만주의 시하고 음악이에요, 사실은. 시하고 음악에서는 뭐 낭만파 음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대부분, 그죠? 정열적이고 예, 결정적이고 이런 게 표현되기에요. 그다음에 어떤 음악이나 그 시 같은 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혼,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그 한국 음악을 들으면 한국적 뭐 혼이 느껴지고, 그죠? 그 일본 음악은 일본 음악. 그래서 그 어떤 그 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음악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민족주의 음악하고 연결됩니다. 나중에 또 언급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제리코는 그때 봤었고요. 또 넘어서 드라큘라도 봤었어요. 드라큘라에서 166페이지 보시면요. 166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아까 나왔던 얘기, 그죠? 진정한 인간이란 야만인과 같다.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야만인, 그죠? 야만인. 그 네이처, 날 것 그대로, 우리 네이처, 자연적인 본성 그대로 간직한 그 야만인,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이처 그대로 간직한. 그 다음에요,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프리카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적인 것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32년 모로코를 방문하면서 드라큘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이국적인 장면들을 보고서 엄청나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요, 그 이제 드라큘라 그림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 여기까지 보셨었습니다. 요거 보셨죠, 그죠?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그래서 요 과거 아시리아의 뭐 마지막 왕이었다고 하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왕도 아니고 이런 일도 없었어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픽션에 불과해요. 픽션에 불과한,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자신한테 쾌락을 안겨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자신도 이제 스스로 불타서 자살했다라는 그런 그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불과한데 그거를 드라큘라는 그냥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팩트에 충실한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관념이나 심상, 이미지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사실보다 관념이 앞선다. 요것도 하나 꼭 기억하세요. 또 관념, 이념, 또 심상, 이미지가 앞선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 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난번에 보셨었죠. 그죠?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이 자유.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 혼을 그린 거예요. 자유라는 어떤 혼. 그죠? 자유 정신, 자유의 혼. 어떤 이념, 자유라는 순수 이념을 그린 겁니다. 어떤 모델을 그린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 그 1789년에 있었던 게 대혁명이에요. 그죠? 1789가 대혁명이고, 그 대혁명 때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1830년에 있었던 그 7월 혁명을 그린 겁니다. 이때 이제 나온 게 그 바리케이트예요. 이때. 그러니까 대혁명 때는 바리케이트 이런 거 없었고, 그냥 대혁명은 말 그대로 그냥 다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었고, 이때부터는 그 시민들이, 여기 나오죠. 1830년 7월, 샤를 10세의 통치. 그러니까, 왜 프랑스 대혁명을 한 다음에, 대혁명이 진행된 다음에, 뭡니까, 그,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막, 잔도돼서 막 사람 죽이고 어쩌고 해서 막 혼란이 빚어지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쿠데타 해가지고, 그죠? 혼란상에서. 나폴레옹이 1799년 12월에 쿠데타 해가지고, 나폴레옹인 정권을 잡잖아요. 정권을 잡고, 강력한 그 그 황제, 스스로 황제가 되죠. 황제가 돼가지고, 나폴레옹 시대가 1814년, 15년까지 쭉 유지가 되다가, 나폴레옹이 1815년에 그 워털로 전투에서 진 다음에, 나폴레옹은 쫓겨가고, 다시 이제 왕정이 복귀됐죠. 그죠?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겼으니까, 야, 안 돼. 저거 다시 옛날로 돌려 해가지고, 옛날, 프랑스 왕정이 복귀가 돼서, 그래서 루이 16세는 이제 그 단도체도 죽었고,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루이 18세가 왕을 하다가 이제 뭐 죽었어요. 나이 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루이 18세의 동생이,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동생에서 계속 그죠? 동생으로 내려가는 거죠. 루이 16세의 그 아래 동생이 이제 샤를 10세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 사람은 이제 왕정주의를 강화했어요. 다시 자기가 진짜 왕처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시민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파리 시민들은 바리케이트로 국왕군에 저항하였고, 그죠? 파리 시내 곳곳에 왜 그죠? 바리케이트 치고 저항해서 결국 그 시민군들이 이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시민군들입니다. 시민군들이 이겼고 결국 샤를 10세가 이제 물러납니다. 손자 루이 필리프에게 양위하고 물러난다. 그래서 7월 왕정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때 그 바리케이트 때문에 그 뒤 일이 바뀌잖아요. 바리케이트. 그러니까 파리 골목들이 옛날식이니까 이게 파리가 오래된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좁은 골목들 거기에서 이 시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폴레옹 3세가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파리를 완전히 개혁할 때, 그러니까 파리 그 도시를 재건설할 때 그 골목들을 없애고 그 저항 여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다 도로를 크게, 그죠? 바리케이트를 쌓지 못하는 걸 중심으로 자기한테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파리를 다시 재설계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저기 그럼 레미제라블 그거예요? 바리케이트 치고 막 그 저항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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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제라블 그죠. 요거는 레미제라블은 그 프랑스 대혁명 때기가 아닌 거죠. 대혁명은 좀 오래된 거예요, 벌써 이게. 이거부터 벌써 40년 전이니까요. 1789년이니까요. 그죠? 프랑스 대혁명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때만 해도 시민들이 총 같은 거 가질 수가 없었죠. 총기가 많이 퍼지지 않았죠. 근데 이때는 이게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나폴레옹 전쟁 때 엄청난 무기가 생산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수십만이 싸우지.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막 총기들이 막 이렇게, 그죠? 뭐 제대한 군인들이 총 막 가지고 오고 버려진 총들 해서 시민들도 총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1830년 되면은요. 근데 어쨌든 혁명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크게 3번 있습니다. 요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789년에, 그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랬다가 아까 다시 나폴레옹, 그 다음에 나폴레옹 끝난 다음에 왕정으로 갔다가 1730년에 7월 혁명으로 샤르 10세를 물러나게 하고 루이 필리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이때부터 입헌 군주제. 그죠? 그러니까 왕은 이때 통치는 법에 따라서 하는 입헌 군주제를 내세우면서 자신은 나는 시민의 왕이다.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게 행동하였으나 보수주의적 정책 내지 중요한 건 경제 위기죠. 그죠?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당할 수가 없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1848년 2월 혁명. 요게 이제 2월 혁명이 중요한 혁명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진짜 큰 혁명이에요. 제일 큰 혁명인데 물론 이거 실패하죠. 요거는 1848년은 다음에 우리가 리얼리즘 할 때 나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낭만주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리얼리즘 시대가 열려요. 요 혁명 이후로 1848년 이후로 그 리얼리즘이 나옵니다. 그때 상세 요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크게 3개다. 1789년, 1830년, 1848년 2월 혁명.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들락거라 얘기인데, 들락거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로코 알제리를 여행한 다음에 커다란 충격, 어떤 영감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가 아닌 어떤 새로운 이국적인 문화, 그죠? 특히 이겁니다. 오리엔트의 어떤 원시적 힘과 원초적 관능성, 뭔가 저기에 진정한 우리 인간의 네이처,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성과 어떤 힘 같은 게 있다. 관능성, 저게 진짜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서구는 너무 따지니까 이미 벌써 너무 따져가지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그런 거고 저 이국적인 세계에 원시적인 힘과 원초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 그림 그리는 게 언제입니까? 이 수천 장의 스케치를 가져와가지고 계속 나중에도 이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모로코 사람을 그리고 또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이죠. 그죠? 알제리에 있는 알제 여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하렘이라고, 그죠? 하렘이라고 그래서 왜 큰 집에는 여성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게 이제 하렘입니다. 그죠? 여성들만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여성, 여러 부인들이겠죠. 부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있는 공간을 그것을 그린.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이국적 관능성이 두드러지는 이제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그림 그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시적인 힘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매료됐기 때문에 이 말들이 막 뒤섞여서 싸우고 있는 이런 거를 역동적으로 이렇게 그림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자사냥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걸 그리기 위한 스케치인데요. 사자사냥 스케치를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좀 더 원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작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 모로코 사람들이 사자를 사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 숫사자, 암사자 있는데 막 창으로 찌르고 달려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사자를 사냥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 당시 진짜 총으로 일단 쏘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 멍청하게 뭐 사자들이 물어 죽일 일이 있어요. 이렇게 싸우지 않죠. 사자랑 뭐 육박전하지 않죠.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그죠? 어떤 사자의 원시적인 힘과 뒤엉켜서 싸우는 이런 인간의 그런 야성적인 그런 거를 그린 거다라는 겁니다. 관념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자꾸 이제 들락거려하는 그런 어떤 넘치는 힘, 원시적인 힘, 야성적인 힘 같은 거를 동경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완성작은 지금 절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완성작인데 이게 마지막 완성작인데 이 위쪽이 잘렸어요. 이게 보르드 미술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윗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윗부분이 없죠. 여기 지금 그죠? 요 윗부분이 없죠. 그죠? 이게 없죠. 그죠? 그죠? 요 위가 없어요. 이게 불타가지고 위가 불타버렸고 요 아래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아래 완성작이 그죠? 완성작에 아래만 남아서 이렇게 사자가 막 사람하고 뒤엉켜 있는 그런 사자 사냥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원초적이고 원시적이고 야성적이고 이국적인 힘 이런 거에 뭔가 끌린. 그래서 예술가의 그 힘의 원천은 이런 그 정열, 그죠? 정열에 있다. 그게 낭만주의적 예술관념이에요. 예술가는 뭔가 속에서 끌어올라야 돼.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걸 다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그 전 예술가들하고는 달라요. 이때부터는 야, 예술가라면 뭔가 가슴 속에 태양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태양을 안고 살아야 된다. 가슴 속에. 서양에는 예. 말 예. 날리는 거기 말이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말 많죠. 숨 쉬는 거 이런 거를 많이 그죠? 여기도 말이 꼭 나오죠, 이렇게 그죠? 아까 그 그림에서도 말이 나오고요, 그죠? 이 죽이는 그림에서도 여기도 말 나오고 뭡니까? 이걸 말력이죠, 말을 죽이는 거죠, 이런 그림도 나오고 말이 많이 나오죠, 말이. 에쿠스 뭐 에쿠스도 그렇고, 그죠? 말이 갖고 있는 역동력이 굉장히 맞아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말고도 뭐 다른 그림, 뭐 드라큘라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단테의 배, 단테의 신곡, 그죠? 단테의 신곡에서 이제 단테가 지옥을 가서 여행하잖아요. 지옥을 가서 이렇게 그 죽은 영혼들, 그죠?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이렇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장면을 그린 그림. 이런 게 처음으로 드라큘라가 유명해진 처음으로 살롱에 출시한 그런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 이전의 고전주의하고 좀 달라요. 그죠? 물살 표현이나 이런 게 그죠? 좀 낭만주의, 좀 격정적인 그런 것이 좀 드러나죠. 명료한 어떤 선을 중심, 그 핵심 그겁니다. 선을 중심으로 그린 게 아니라 색채로 그림을 구성한, 이것도 선을 중심으로 그린 게 아니라 색채로 그림을 그린 거죠. 색채로. 선이 없죠. 선이 없이 이렇게 이런 거 보면요, 그죠? 선이 아니라 소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그때 나왔길래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때 렘브란트가 그린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죠? 렘브란트가 왜 갈릴리 호수 뭐 또는 바다, 그죠? 갈릴리 해에서 왜 그 예수가 그죠? 제자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아세요, 이거? 그죠? 그죠? 갈릴리. 베드로가 어부니까, 그죠? 베드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이제 쭉 가는데 갑자기 뭐 지진과 해가 폭풍이 불어가지고 뭐 난리치고 막 배가 여기 지금 예수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더 안 되겠으니까 좀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막 깨우니까 예수가 딱 일어나서 첫 마디가 그거 아니에요. 이 불신자들아, 그죠? 이 믿지 못하는 자들아, 뭐 왜 두려워하느냐 해가지고 그죠? 예수가 이제 바다와 이거를 바람을 잠재웠다라는 그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아시죠? 그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여러 번 그렸는데 뭐 그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게 어떤 이거를 이 폭풍우 치는 거 급박한 상황을 뭔가 그죠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야. 뭐 격정적이고 이런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재현하고 싶어서 이 똑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마저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들라크로와 어디냐면은요, 이제 167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다 앞에서 읽었고요. 167페이지 아래쪽에 들라크로와의 공헌도 요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아래쪽 들라크로와의 공헌도. 그래서 들라크로와는 회화란 선으로 그린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을 바꾼 사람이다. 그죠? 원래 선을 딱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번지듯 색칠을 인접시켜 형태를 완성하는 채색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죠? 이러한 방법은 반 고흐, 드가, 그다음에 이게 다 인상파죠. 그다음에 세잔, 쉐라에게로 이어진다. 사실 반 고흐는 들라크로와를 존경해 오직 렘브란트와 들라크로와만이 예수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화가들이다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요, 들라크로와는 사물의 외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정수를 표착하기 노력했다. 그 정수라는 건 결국 관념적인 거예요, 그죠? 어떤 원초적인 힘이나 뭐 에너지, 정열, 그런 거, 그죠? 한마디로 주관적인 이미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팩트를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사실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자, 그래서 그는 또한 화가란 전통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원한다는 게 이게 바로 개성적이라는 겁니다. 개성적. 그죠? 정해진 틀이 아니라 아카데미의 어떤 틀. 그죠? 그런 틀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화가의 개성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권리가 있다는 사고를 정착시켰다.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현대적 예술 관념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오늘날의 예술 관념은. 그죠? 작가는 자기가 그리는 거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근데 그게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전 그 신고전주의만 해도 그게 아니에요. 주문한 사람이 주문한 대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내 양식 창조해서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양식이 창조가 되는 거죠. 작가가 양식 자체를 창조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다시 말해서 예술가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이미지로 형성됩니다. 이제부터. 그 전하고는 달라요. 예술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 그 전에는 창조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전까지는, 이 양만주 시대 이전까지는 예술가는 창조자라기보다는 주문받은 새로 만드는 그 장인이죠, 장인. 그죠? 장인이나 기술자, 테크니션에 해당했는데, 이때부터 창조자예요. 그죠? 그 기법이나 주제나 그 내용이나 자기가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하면 그것이 예술이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권리라는 말이 또 한편으로 중요해요. 그게 예술가의 권리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말이 권리지, 사실은 주문이 없기 때문에, 원래 주문이 없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주장할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을 그릴 권리가 있다는 사고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일화에 의하면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독창성이 매우 강한 화가였던 고야를 만나 작품을 보여주자 노년의 고야는 매우 흡족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야가 이제 노년에 프랑스로 와서 정착해서 말년을 보냅니다. 이제 그때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라크로와는 방대한 수의 작품을 남겼으며 자신은 이후 400년 동안 그릴 수 있는 작품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게 중요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절정에 달한 순간 격정적으로 화판에 달려들어 단숨에 작품을 완성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오늘날의 예술가의 이미지예요. 그죠? 가슴에 뭔가 영감이 넘쳐 흘러서 막 작곡을 하건 글을 쓰건 하는 거지. 그죠? 예술가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 5층의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나이가 땅바닥에 닿기 전에 그 모습을 스케치할 수 없다면 그 화가는 걸작을 남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료들은 화가로서의 들라크로와를 머리에는 태양을, 가슴에는 폭풍을 지닌 사나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인간의 정리를 하는 건반연전한 삶이라고 평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는 가슴에 태양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태양이 폭발해서 나오는 그것이 예술로 구현된다라는 그런 식의 오늘날의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많은 그 기여를 한 이제 그런 낭만주의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낭만주의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미술계에서는요. 들라크로와. 자, 그래서 의외로 낭만주의는 미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에서는 뭐 그렇게 뭐 많은 성취를 남기지 못했어요. 낭만주의 성취는 시하고 예술입니다. 음악, 시하고 음악. 드라큘라 되게 부자였나 봐요. 뭐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로코도 가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168페이지를 오셔서요. 이제 영국 낭만주의. 이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국. 이제 그 시대 얘기인데요. 영국은 이제 좀 더 다르죠. 들락거라. 그래서 영국 낭만주의. 맨 위에. 불과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두 명의 영국화가 터너와 존 컨스터블은 풍경화를 주요 미술 장르로 만드는데 누구보다 지대한 공헌을 했다. 여기 이제 영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저거잖아요. 개신교, 그죠? 카톨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청교도 혁명 이후에 우상 숭배가 금지되는 바람에, 그죠? 종교화를 그리지 못했어요, 그죠? 우상 숭배 금지해서 종교화를 그리지 못하고 그냥 초상화, 그다음에 풍경화 이렇게 영국은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양식상으로 그들의 회화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컨스터블은 자연 그 자체가 주제였던 데 비해 터너의 주제는 색채였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그러니까 주제는 색채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제가 없는 거죠. 사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현대 예술로 가는 한 가지, 여러 길 중에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터너가 현대 예술, 현대 추상화로 가는 한 가지 길인데요. 주제를 추상하는 거예요. 추상의 가장 추상의 최종 단계는 형태를 추상하는 걸 넘어서 주제 자체를 추상하는 겁니다. 주제 자체가 색채라는 거예요. 주제 자체가 추상된다. 그래서 컨스터블은 실제의 시공 풍경을 그린 반면 터너는 자신의 상상 속의 격렬한 폭풍우를 그렸다. 그래서 컨스터블은 이게 뭐 낭만주의 시대로 들어와서 낭만주의로 이제 분류를 하지만은요. 꼭 낭만주의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편 낭만주의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전원적이고, 그죠? 자연적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낭만주의로 들어올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컨스터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제 꺼도 되겠죠, 이제는. 아까는 저 작동을 안 해서, 자, 컨스터블, 들판과 개울가.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가 영국의 호숫가를 표현했다면 존 컨스터블의 그림은 영국 동부의 앵글리아 지방을 묘사하고 있다. 둘 다 황무지와 초원을 쏘다니며 지낸 소년 시절을 낭만적으로 했다. 이 소년 시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거. 그죠? 이 과거, 따지지 않던 시절, 소년 시절. 따지지 않던 시절, 그 시절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영국 낭만주의는 이 미술사적인 사람들보다는 이 시인들, 영국의 이 낭만주의 시에서부터 특히 이제 시하면은,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하면은 영국과 독일을 꼽습니다. 독일의 하이네 이런 사람들 꼽는데 특히 영국, 윌리엄 워즈워드 뭐 등등 해서 이 낭만주의 시를 통해서 영국 시가 이제 세계 문학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영어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낭만주의, 영어로 만들어진 낭만주의 시들이 전 세계에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작가가 나오는, 유명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윌리엄 워즈워드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 지금 워즈워드 나왔잖아요. 워즈워드. 그죠? 그래서 이게, 왜 낭만주의냐. 이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이 아까 낭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이 시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그죠? 윌리엄 워즈워드. 무지개. 응?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며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네.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이제 이거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거 좀 이따 어린이날에도 나오겠네요. 어린이날 되면 맨날 이거 나옵니다. 그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따옴표 딱딱하고 어린이날에서 막 나옵니다. 맨날. 이런데. 근데 그때 잘못 해석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렇지. 아유,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지. 라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예, 어린이는 우리의 국가의 미래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원래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아닙니다.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로 즉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낭만주의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 다음도 보세요. 내 살아가는 나날이 자연에 대한 네이처, 자연 또는 본성이죠. 우리 본성, 그죠? 자연적인 본성에 대한 경외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거는 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아니라 어른이 누구냐? 어른은 따지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나왔던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어른들은 맨날 따지고 이게 일종의 문명,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거잖아요. 이성이 발달한 문명 이후에 그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타락했다. 즉 어른은 진짜 인간에서 멀어진 인간이다. 그럼 진짜 인간은 누구냐? 진짜 인간은 따지지 않는 인간, 그죠?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 그죠? 이거 무지개 자연을 보면 가슴이 뛰는 그 본성, 이거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죠? 그 본성에 따라 사는 인간이 그게 진짜 인간이고, 그 어린이지, 그게. 그러니까 어린이가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그죠? 어린이가 진짜 인간,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 본받는다는 표현을 원래 쓰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게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바꿔야 돼요. 아버지라는 말을. 그러니까 즉 어린아이가 뭡니까? 자연적 본성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는 자연적 본성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자연적 본성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본받아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그 본성이 자연을 네이처 자연적인 본성을 우리가 경외하고 아버지를 우러러보듯이 경외하고 그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낭만주의. 그죠? 이 어린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자연적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가 자라서 어린이 되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완전 잘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게 우리의 타고나는 자연적 본성이라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게 그 어린 시절, 어린애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동경. 왜냐면 따지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래서 그 어린이에 대한 그런 예찬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근데 애들이 어려서 그래서 뭐가 아니라 본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을 찾아서 살 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제 낭만주의 계열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계속 앞으로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그 예술사에서도요. 그 대표적인 게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가 왜 그 어린 왕자냐? 그 어리다는 게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그 생텍쥐페리가 낭만주의 계열의 그 작가거든요, 결국에는. 낭만주의.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가 우리의 본성,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근데 거기도 어른 나오잖아. 어린 왕자에도 맨날 어른들 나와서 저 어른들은 다 이상한 미친놈들 이상한 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 어른들은 어린애를 본받아야 된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계열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시간 다 됐죠. 이제 컨스터블이 지금 여기 쓴 것도 그죠? 소년 시절을 낭만적으로 회고하고 있다라는 게 그 따지지 않던 시절, 그것이 우리가 자연의 본성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이 그때가 유토피아고 그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시대적으로 같이 공명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윌리엄 워즈워드와 이 컨스터블이. 자, 그래서 컨스터블의 작품은 그의 생전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부유한 제분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급한 화가가 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컨스터블은 39세 이전에는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 못했다. 당시 아카데미는 오늘날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여겨지는 그의 그림이 조잡하고 거칠다고 평가했다. 그래서요, 계속 보시면요. 컨스터블도 마찬가지로, 실제 풍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관습대로 풍경을 그리는 전통적인 풍경화들을 혁명했다. 그는 다른 풍경화가들이 항상 관습만을 조지며 실제의 참모습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컨스터블은 해외로 여행을 떠난 경험 없이 오로지 자신의 고향인 서프포크주의 자연을 유심히 관찰해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가 묘사하는 영국의 시골 풍경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래서 물레방아 소리와 버드나무, 오래된 판잣집, 흙투성이의 마차와 다리,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 이런 풍경들이 나를 화가로 만든다. 이렇게 이런 면에서 요게 이제 이런 면에서 굳이 찾자면은 그러니까 컨스터블은 특별히 낭만주의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죠? 그런 걸 뭐 접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조를 하지만 그 자연주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연주의. 그래서 자연 있는 그대로 시골 그 한마디로 그 어떤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현대성에 물들지 않은 그 시골을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묘사했다는 자연주의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낭만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뭐 꼭 우리가 그 사조상으로 강력한 낭만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큰 틀에서 자연주의로 묶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뭐, 요 정도까지 하시고, 그 아래 거, 그 그림만 보시고, 건초마차라는 그림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컨스터블의. 그래서 아래쪽에 컨스터블, 건초마차, 1821년. 풍경화 속의 한 부분이 된 건초마차와 농부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컨스터블의 신비주의적인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죠? 자연 속에, 대자연 속에 인간이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 풍경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이슬이 바닥에 올려갔다고 표현했다. 이런 표현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읽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근데 여기 이 그림이 근데 좀 잘렸네요. 실제 그림에서 여기 도면에 실을 때 컨스터블 얘기 다음에 다시 하시겠지만은요. 여기 이쪽이 잘렸어요. 그죠? 이쪽이 없죠. 그죠? 그 그림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더 있는데. 예. 아니 있는데요? 아니요 조금 없어요. 그죠? 여기 없죠. 여기 왼쪽 하나 없죠. 굴뚝이 없죠. 그죠? 예, 잘렸죠. 잘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방앗간이 화가의 아버지 소유의 방앗간이에요. 아까 그 부유한 제분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분업자라는 게 뭐 방앗간 가진, 그죠? 이 지역에 방앗간이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이 지역이 지역 유지였죠, 아버지가. 돈 많은데, 네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자기네 소유, 아버지 소유의 방앗간과 그 옆에 있던 그런 그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